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랑 아무도 없는 자연 속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이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극적인 선택 앞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았던 조선 최고의 시인 윤선도의 시 만흥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넘치는 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질문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시 속 주인공은요, 바로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도 과감하게 다른 길을 택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시, 만흥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인 윤선도라는 인물을 알아야 해요. 그는 아주 높은 벼슬까지 지냈던 그야말로 엘리트였는데요. 하지만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랑 모함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유배를 가야만 했어요.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암투에 지칠 대로 지친 그가 마침내 찾아낸 안식처가 바로 자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느꼈던 벅찬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만흥입니다. 제목 뜻 그대로 흥이 가득하다는 것처럼 이 시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의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윤선도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심지어 그 속에서 임금을 향한 마음까지 발견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첫 부분에서는요, 이 시의 화자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만족을 찾아가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화자와 세상의 충돌이 딱 시작돼요. 화자가 지금 뭘 하겠다고 선언하냐면 산과 물 사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 아주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 다시 말해 속세의 가치만 좇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거죠. 하지만 화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를 어리석은 시골댁이라고 하면서 이런 삶이야말로 나한테 딱 맞는 옷, 즉 내 분수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시 속에서 두 개의 세상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순간이죠. 한쪽에는 자연 속 소박한 띠집에서의 만족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귀공명을 좇지 않는 그를 비웃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아주 확고하게 정한 겁니다. 화자가 세상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 근원이 바로 안분지족이라는 태도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마음이죠. 이게 있으니까 화자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화자는 자신의 이 소박한 만족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줘요. 무슨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보리밥에 풋나물을 맛있게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모습. 어때요?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결국 화자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나 욕심내는 그 남은 연남은 일, 그러니까 부귀공명 같은 세속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러울 리가 있겠어? 라고 서리법을 통해서 되물으면서 자기 삶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화자의 만족은 그냥 이만하면 됐지를 넘어서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으로 나아갑니다. 자연은 이제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윤선도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비교를 해요.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그렇게나 애타게 그리워하던 임이 찾아온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하거든요. 고전 시가에서 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임금을 뜻하는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거보다 자연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한 선언이죠? 산은 아무 말도 웃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좋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경지를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부릅니다. 자연물인 산과 나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이 통하는 그런 완벽한 조화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화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자연 속의 삶이 삼공,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최고 벼슬보다 낫다고들 했는데 화자는 한술 더 떠요.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황제의 자리인 만승조차도 이 자연의 즐거움만은 못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점층적으로 가치를 쭉 쌓아 올리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인 임에서 시작해서 국가 최고 권력인 삼공, 나아가 세상의 정점인 황제, 만승으로 나아가죠. 이 모든 세속적 가치들을 차례차례 자연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취, 즉 임천한흥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화자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쯤 시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삶이 과연 나의 선택이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 화자가 아주 재치 있는 발상을 해요. 자기 천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미리 아시고는 복잡한 세상 일 대신에 아무도 다툴 일 없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하늘이 부여한 운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의 마지막은 임금을 향한 마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게 어떻게 내 힘만으로 편히 누릴 수 있겠는가? 이 모든 평화는 나라를 안정시켜 주신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도 신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근지정입니다. 비록 정치 현실에서는 밀려나서 자연에 묻혀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이죠. 이건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임금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윤선도는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가 사용한 아주 절묘한 표현 기법들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윤선도는 정말 다양한 표현 기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자연과 속세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부각시키죠. 부러울 리가 있겠는가와 같은 서리법으로는 자신의 확신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요. 또 말없는 산을 다정한 임처럼 대하는 의인법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자연의 가치를 황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비교와 과장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언뜻 보면 서로 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주제, 바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임금에 대한 충성. 이 둘은 어떻게 하나의 시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시는 자연 속에서 찾는 개인적인 행복, 즉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의 경지를 노래하는 동시에 이 모든 평화를 가능하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연군지정을 아주 아름답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선비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과 임금에게 충성하는 건 별개의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금이 잘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시를 다 감상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남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강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존재, 즉 임금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윤선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